2010년 레딧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온다.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이었는데 겉에는 내가 봐도 꺼림칙한 나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우리 가족은 독일계 미국 이민자고 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집에서는 아직도 독일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인지 수첩에 빼곡히 적힌 독일어들이 눈에 들어왔고 난 호기심에 천천히 읽어내려 갔지. 그건 2차 세계대전 중에 남극을 탐사했던 할아버지의 비밀을 기었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는데 난 이 수첩을 통해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야. 1935년 제3제국의 심장부 베를린, 나치 정권의 2인자이자 친위대 수장인 하인리히 힘라는 오컬트와 신비주의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궁극적인 힘을 찾기 위해 비밀 조직 아넨 에르베를 창설했다. 이들은 고대 아리아인의 유적과 신비한 유물들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임무를 맡았다. 힘러의 광기는 단순한 신화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힘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인리히 힘러, 그는 나치 정권의 2인자로서 모든 권력을 쥐었던 인물이다. 겉으로는 냉혹하고 차가운 조직가였으나 그의 내면에는 기묘한 신비주의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치즘을 새로운 종교로 만들고자 하는 광신도에 가까웠다. 그는 기존의 기독교를 혐오하며 고대 게르만 민족의 신화에서 나치의 뿌리를 찾았다. 자신이 이끄는 친위대 SS를 십자군 기사단과 같은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아리아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기사라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 아래 기이한 연구기관인 아넨에르베가 탄생하게 된다. 시뮬러는 이 기관의 학자들을 시켜 전 세계로 파견하였으며 그들은 성배나 전설 속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신비로운 유물을 찾아다녔다. 이 모든 탐사의 목적은 나치의 인종 우월주의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는 베스트팔렌 지역의 베벨스브루크 성을 SS의 성지로 만들었다. 이 성은 그의 개인적인 수혜물이 되었으며 성의 바닥에는 검은 태양과 같은 오컬트적 상징을 새겨 넣었다. 그는 이곳에서 신비주의적인 의식을 거행하며 나치 이념에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하려 하였다. 시뮬러는 이처럼 과학과 신비주의를 뒤섞어 나치즘에 신성한 후광을 입히고자 하였다. 1940년 나치 독일은 그리스를 침공했고 아넨 에르베는 아테네 박물관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안티키테라 기계의 한 쌍을 손에 넣었다. 놀랍게도 한쪽은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꽤나 조잡한 모조품처럼 보였다. 힘러는 이 두 기계가 단순한 유물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고 베를린의 비밀 연구소로 가져와 최고 과학자들을 동원해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안티키테라 기계, 그것은 2000년의 세월을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1901년 그리스의 해삼 채취 잠수부들이 폭풍을 피해 들어간 작은 섬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고대 난파선을 보았고 그곳에 수많은 청동과 대리석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기이한 기계였다. 처음에는 그저 녹슨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X선으로 내부를 분석하자 모두 경악하였다. 무려 30개가 넘는 정교한 청동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함이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기계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였다. 이 놀라운 장치는 하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하였으며 일식과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기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과 천문학 지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미 오늘날의 컴퓨터와 같은 개념의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과학자들은 정교한 기계를 먼저 분석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히물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기계 외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과학자들 몇몇을 본보기로 처형했다. 이로 인해 남은 과학자들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조잡한 기계가 특정한 파장에 미묘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암호를 풀어냈다. 그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쏘아 조잡한 기계의 진동을 분석하는 장비를 사용했고 그 순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기호들이 마치 투영된 것처럼 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고대 오스만 제국 시대의 해상 용어와 암호 체계가 결합된 형태였다. 이 결정적인 단서는 아넨에르베를 오스만 제국의 기록 보관소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독이자 지도 제작자였던 피릴레이스의 비밀 기록과 지도에서 기계의 해상 용어와 경이로울 만큼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릴레이스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던 힘러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다. 단순한 유물에 대한 믿음이 광기 어린 사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기록 옆에는 안티키테라 기계가 특정한 기원과 위치 등 특정한 환경이 충족되어야만 발동하는 장치이며 그곳은 바로 남극의 어느 지점일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 해석으로 밝혀낸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피리레이스. 그는 16세기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는 해군 제독이자 뛰어난 지도 제작자였다. 그는 당시 지중해와 대서양을 누비며 자신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물론 여러 고대 지도들에 참고하여 놀랍도록 정교한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그가 1513년에 완성한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확함을 자랑하였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콜럼버스의 항해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이 지도는 오스만 제국 술탄에게 헌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도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지도의 가장 아래쪽에 남극 대륙으로 추정되는 육지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 육지는 놀랍게도 빙하로 덮여있지 않은 해안선의 모습이었다. 피리레이스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때는 1513년. 나는 신대륙을 탐험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난파당하고 말았다. 나의 함선은 완전히 파손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미지의 해류를 따라 표류하다 한 거대한 빙하지대에 다다랐다. 이 지역이 너무나 거대해서 나는 이게 섬이 아닌 대륙이라 확신했다. 돌아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나는 멀리 보이는 완벽한 삼각형 모양의 산을 보았다. 그 산은 마치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한쪽 단면이 얼음 아래서 드러나 있었고 나는 저것이 자연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죽을 각오로 남은 인원들을 이끌고 피라미드를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우리는 얼음 속에 숨겨진 입구를 발견하고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우리는 먼지 쌓인 석관 안에 놓여있던 안티키테라 기계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기계를 만져보니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며 따뜻한 온기가 피라미드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기계의 힘으로 주변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움에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거대한 광경에 넋을 서 있는데 갑자기 피라미드의 문이 닫히며 선원 상당수가 안에 갇혀버렸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안티키테라 기계를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그 후 피라미드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기계의 힘 덕분에 남극의 혹독한 추위는 사라졌고 대륙에는 울창한 숲이 생겨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도에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의 특별한 환경 덕분인지 우리 일행 모두의 키가 눈에 띄게 자라는 기현성을 경험했다. 3년 뒤 나는 숲에서 나무를 베어 배를 수리하고 안티키테라 기계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이 비밀 기록과 지도에 남겼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후 나는 기계를 다시 조작하려고 했었지만 남극에서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기계의 작동 조건이 특정한 기온과 위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교한 기계를 모방해 모조품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기계의 비밀을 해독하려 했다. 나는 다시 그 얼음 대륙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를 제작하고 연구에 매진했다. 기록은 여기에서 끝이 나 있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 마르티니크,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섬이었으나 1948년부터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섬의 신비한 기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1948년부터 10년간 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벌어졌다. 곤충들은 손바닥만해졌으며 나무들은 거대한 크기로 솟아올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섬에 방문한 사람들 또한 키가 수센티미터씩 자랐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키가 커지는 섬의 미스터리라 불렀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섬을 찾았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방사능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사능이 생명체를 거대화시키는 경우는 없었기에 이 가설은 불확실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미스터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1958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모든 생명체의 성장은 멈추었으며 섬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마르티니크 섬의 이야기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피리레이스의 기록을 모두 읽은 히물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되찾을 유물이라고 외치며 탄성을 질렀다. 그는 즉시 아네네르베의 과학자들을 다시 소집해 피리레이스의 기록을 분석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기록의 과학적 내용을 면밀히 해석했고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추가로 알아냈다. 피리레이스의 지도에 그려진 암호 같은 좌표를 현대의 지도와 대조해 기계가 발동할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고 기록 속 따뜻한 온기라는 표현을 토대로 기계가 특정 대기압과 온도를 충족해야만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키가 자라는 기하상에 대한 기록은 히물러의 광기를 더욱 부추겼다. 과학자들은 이를 산소 농도의 급격한 포화도로 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기계가 마치 원시지구와 같은 최적의 환경을 재현했다고 보고했다. 히물러는 이 기계가 단순한 환경 조절 장치가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마음대로 조작해 우월한 아리아 인종만을 위한 낙원을 창조할 수 있는 궁극의 힘이라 믿게 된 것이다. 이제 히물로의 계획은 명확해졌다. 그런즉시 내 할아버지가 이끌었던 남극 탐사대를 이용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고래잡이와 영토 확장을 위한 탐험이었지만 히물로는 내 할아버지에게 이 두 유물을 건네며 비밀스러운 임무를 지시했다. 바로 피리레이스의 지도에 그려진 위치로 향해 남극의 얼음 아래에 잠들어 있는 피라미드를 찾아내고 그 힘을 나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힘을 내 광기를 뒤로 한 채 인류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 일기는 여기서 끝났어. 이제 나는 내가 왜 이 일기를 발견했는지, 우리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레딧에라도 팔을 남기는 거야. 혹시나 이 이야기가 뭔지 아는 사람,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